제가 정식으로 결혼한 며느린데요. 너는 이미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가 우리 진짜 며느리고. 아니, 이혼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 처음부터 네 자리가 아니었어. 내 결혼, 내 가족 다 빼앗겼다. 이건 말도 안 돼. 부당한 시집살이, 남편의 배신, 상간녀의 뻔뻔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 미영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정수는 중견 건설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가치관도 비슷했다. 미영 씨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정수의 진솔한 말에 미영은 호감을 느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정수의 집안이 지역에서 유명한 한정식 식당 3대째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는 사실은 덤이었다. 미영의 부모님도 정수를 마음에 들어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미영의 어머니는 사위감으로 정말 마음에 든다. 라며 흡족해했다. 하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미영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정수는 미리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전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들이 아직 선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첫 마디였다. 미영은 당황했다. 시어머니는 마치 아들이 혼자 결정한 일인 양 말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관상이 남자 잡아먹을 상이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영을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다. 미영이 마치 큰 결함이라도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예의를 지키려 했었다. 어머님, 저는 정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심지어 미영이 가져온 선물도 이런 것 말고 더 좋은 걸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며 은근히 폄하했다. 그날부터 미영은 시어머니 눈밖에 난 사람이 되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미영을 깎아내렸다. 예복 선택에서부터 식장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있었다.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너무 검소하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수에게는 따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속삭였다. 미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늘 다른 집 며느리들과 미영을 비교했다. 김 사장네 며느리는 의사인데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쯔쯔. 박 부장네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면서 시어머니께 매달 용돈도 드린다던데 그런 며느리가 진짜 효부지. 최 과장네 며느리는 아들만 둘을 낳았어. 딸은 시집 보내야 하니까 아들이 좋다니까. 시어머니의 비교는 끝이 없었다. 미영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요즘은 사교육이 대세인데 공교육은 미래가 없다. 라며 돈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미영은 교직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신혼 초 미영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말마다 시댁을 찾아가 집안일을 도왔고 명절 음식 준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평가는 늘 박했다. 김치 담그는 법도 제대로 모르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래. 엄마한테 뭘 배웠는지.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릇에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며 다른 며느리들은 더 잘한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아들 낳아야 우리 대가 이어지는 거야. 딸 낳으면 소용없어.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 된 미영에게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됐다. 식당에서 겨울철 김장을 담그는 날, 시어머니는 미영을 불러냈다. 며느리가 일손을 도와야지. 배부르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우리 때는 애벨 때도 일 다 했어. 식당 직원들과 함께 수십 포기의 배추를 씻고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는 일은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미영은 허리가 아프고 배가 당겨도 참았다. 하지만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다가 미끄러워진 바닥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혈이 시작됐다.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시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가 너무 연약하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약해서 걱정이야.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며느리 도리를 모른다며 호통을 쳤다. 신생아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친 미영에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였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집안이 평화로워져. 남편 정수는 말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져만 갔다. 육아 스트레스에 시댁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미영은 점점 지쳐갔다. 결혼 3년 차. 미영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시집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남편의 배신이었다. 어느 날 정수는 젊고 예쁜 회사 여직원 이소희를 집으로 데려왔다. 정수의 회사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회사 동료인데 집이 멀어서 잠시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래. 며칠만 재워주자. 정수의 설명이었지만 미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소희가 정수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동료 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기 때문이다. 오빠, 이거 어떻게 써요?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소희는 자연스럽게 정수를 오빠라고 불렀고 정수도 그녀를 각별히 챙겼다. 미영이 있는 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며칠 후 미영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새벽에 잠이 깨어 화장실에 가던 중 거실에서 정수와 소희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미영을 발견하고는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정수와 소희는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정수는 미영이 몰래 1년 넘게 소희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저는 당신의 아내이고 아이 엄마인데. 미영이 따졌지만 정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미영아, 미안해. 하지만 소희가 나를 더 잘 이해해. 성격도 잘 맞아. 너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 잔소리요? 제가 언제 잔소리를 했나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평생 조심조심 살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야. 엄마 말 들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라고 하고 소희는 그런 게 없어. 정수는 오히려 미영 씨를 원망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를 미영의 탓으로 돌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을 때 소희를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보다 어리고 예쁘네. 아들 눈이 높아진 거야. 시어머니는 불륜 상대를 두둔하기 시작했다. 미영이 정당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소혜를 며느리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저는 정식으로 결혼한 며느리인데요. 너는 아들한테 잔소리만 하잖아. 이 아이는 순종적이고 예의도 바르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불륜 상대의 동거를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인 것이었다. 결혼 4년차 겨울.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오랜 투병 끝의 죽음이었지만 미영에게는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미영은 전화로 뒤늦게 전해 들었다. 장례 준비 과정에서 미영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대신 소희가 상주 가족처럼 행세하며 장례식 준비에 참여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미영은 경악했다. 상복을 입은 소희가 미영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에게 소희를 우리 며느리라고 소개했다. 어머님, 제가 정식으로 결혼한 며느리인데요. 미영이 항의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너는 이미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가 우리 진짜 며느리고. 장례식 내내 미영은 구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문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며느리 자리를 박탈당한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설날 차례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희가 미영이 대신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며느리로서 절을 받았다. 미영은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내가 분명히 며느리인데 왜 저 여자가 제 자리를 차지하는 걸까요? 미영 씨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영은 법무법인을 찾았다. 최지현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변호사의 답변은 단호했다.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용인하고 상간녀를 며느리로 세운 행위는 며느리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었다. 단순히 시집살이 차원을 넘어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 부인께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변호사는 추가로 설명했다. 특히 장례식에서 정당한 며느리를 배제하고 불륜 상대를 며느리로 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가중 요인이 될 것입니다. 남편 정수의 불륜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회사 여직원 소희와 수년간 이어온 관계였고 심지어 시댁에서 공공연히 동거까지 했으니 도망칠 구멍이 없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합니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 대상이죠. 증거 수집도 어렵지 않았다. 시댁에서의 동거 사실은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두 목격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회사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불륜 상대를 시댁으로 데려와 동거한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극도의 모욕이자 인격 모독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혼인 파탄 행위였다. 더욱이 시부모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불륜을 지속한 것은 가중 처벌 요인이었다. 정수는 변호사 선임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고 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불륜 상대 소희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분명했다. 그녀는 정수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고 심지어 시댁에서 며느리 행세까지 했다. 상간녀의 경우 고의로 타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불륜에 가담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당한 배우자의 자리를 찬탈하려 한 악질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소희가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고 며느리 행세를 한 것, 설날 차례에 참석한 것 등은 모두 정당한 배우자의 지위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적극적인 가정 파괴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동안 뻔뻔하게 며느리 행세를 했던 소희였지만 법적 책임 앞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변호사 선임 통보를 받은 후 그녀는 급하게 시댁을 떠났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수집된 상태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 모두가 혼인관계 파탄에 각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장의 선언이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행위에 대해서는 며느리에 대한 극심한 인격 모독이자 가족관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위자료 산정에서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 불륜 기간의 장기성, 시댁에서의 공공연한 동거, 장례식에서의 굴욕적 처우,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가담 등이 모두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을 넘어 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도로 비상식적인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는 총 7,500만 원이 산정되었다. 남편에게서 3천만 원, 시어머니에게서 2,500만 원, 상간녀에게서 2천만 원이었다.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정수가족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역에서 운영하던 식당도 타격을 받았다. 정수는 직장에서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승진 기회를 놓쳤고 결국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다. 회사 내에서의 신뢰도 완전히 잃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출하기조차 어려워졌다.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결국 이 꼴이 났네. 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식당 사업도 위기에 몰렸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졌다. 한때 지역 명소였던 식당은 한순간에 신뢰를 잃었다. 정수와 소희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섰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의 허망한 끝이었다. 사회적 신뢰까지 잃으면서 급속히 몰락했다. 돈도 체면도 가족의 화목도 모두 잃은 채 정수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미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아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동안 너무 참고만 살았구나. 미영 씨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법정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은 것이었다. 교직으로 복귀한 미영은 예전보다 더욱 당당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졌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영 씨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무너졌던 시간은 길었지만 법은 결국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내와 용기로 일궈낸 승리였다. 이제 미영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시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어 주었다.